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 장부도 감리하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미국 법무부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이 정유 제품을 주한 미군에 납품하며 담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형사 벌금과 배상금으로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67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사상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보는 게 허용됐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가 나형 모두 지난해만큼 어려워서 변별력이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 개원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며 유치원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1년 석 달 만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곧 잡힐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남북 협력 문제를 점검할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도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어서 교착 국면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카페 7곳 가운데 3곳은 매장 안에서도 여전히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12개 공공기관과 함께 의료 특화단지로 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업 입주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출범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룸은 대기업들의 문제를 첫머리로 올렸습니다. 이슈는 오늘도 2가지입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어제 금융당국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된 주주들은 소송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 회사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회계장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뒤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결국 삼성의 승계 과정이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의원과 참여연대는 2016년 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어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나온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부 문건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장부를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키운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감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오늘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어제 결정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팔 수도 없는 주식을 들고
상장 폐지 심사를 지켜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계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장이 열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3만 4,500원에 멈춰 있습니다. 어제 증선이 발표 직후 매매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주가는 2.37% 급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언제부터 재개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를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이의 신청 등 절차가 많아 최장 120일 동안 거래 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고의 분식과 거래 정지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은 현재 개인 투자자 276명의 위임을 받았는데 이달 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는 갈수록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도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기의 결론에 따라서 이 재판도 2심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1대 0.3으로 평가해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게 평가되면서 두 회사의 주식 가치 차이가 3배가량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게 분식회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 역시 처음부터 잘못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서울고법에선 삼성물산의 주주인 일성, 신약 등이 가치평가가 잘못됐다면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선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증선이 결론대로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1심 재판에선 합병 과정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도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해 10월인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수사했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합병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상법상 합병 무효 소송은 6달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내용이 그 뒤에 제시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업체 3군데가 주한미군에 정유 제품을 납품할 때 담합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벌금과 배상금으로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670억 원을 부과했고 세 업체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한국인 제보자가 담합 사실을 알렸다고 법원 문건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반독점법 기소 내용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이 주한미군에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정유 제품을 납품하며 담합했다고 돼 있습니다. 세 업체는 납품 대리회사와 짜고 높은 입찰 가격을 써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비싸게 제품을 사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업체 3곳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미국 정부에 민사 배상금으로 우리 돈 1,74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벌금 927억 원도 부과돼 세 업체는 총 2,6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위반은 중범죄여서 민사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수사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제보자로 인한 것이라고 법원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사실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담합을 하다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문 바가 있죠. 왜 여러 차례 이렇게 들키고도 담합을 반복하다가 미국 정부의 처벌까지 받게 됐을까? 게다가 이런 벌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분석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우리 군에 납품할 때도 기름값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입찰 전에 미리 값을 맞춘 겁니다. 이번 주한미군용 기름값 담합 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군 입찰은 담합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유업계가 독과점 체제인데다 군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치면서 일부 대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자 두 업체는 과징금 1,900억 원, 방위사업청에 손해배상금 1,35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과징금만 6,700억 원인 LPG 담합 사건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정유사와 가스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담합 처벌을 받았을 땐 정유사들이 매번 소송까지 하면서 당국에 반발했고 수백억 원씩 과징금을 덜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무부의 조치엔 바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겁낸 탓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미국이 낸 배상금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 고질적인 담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올해는 먼지 수능이었습니다.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19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한파도 지진도 없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사장을 향하는 수험생들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시험 중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집중은 잘 할 수 있었을지 걱정도 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난이도는 작년과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보다 어려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국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유형이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서 전반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고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 영역에서부터 고전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빽빽하게 채워진 시험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인문과 과학 융합 지문의 경우 만유 인력이란 소재 자체는 EBS 교재와 연계됐지만 지문과 문제가 길고 어려워 애를 먹였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어렵게 출제된 걸로 평가됩니다. 수학과 영어 영역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될 만큼 난이도가 높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내문항 가지고 지금 애들이 상위권 등급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지난해부터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영어 영역도 다소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10%가 넘었던 1등급 비율이 올해는 8%가량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결국 정시에 학과 고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마 좀 하향 지원을 하려는 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모두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정도는 조금 좀 소신 있게 지원해 보는 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 저녁 6시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배부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험생들은 입시 한파가 아닌 입시 먼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얄궂게도 시험 시작과 함께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내일은 이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2교시 수리 영역 시험을 치르는 동안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시험 시작과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기 시작해 11시엔 세제곱미터당 최고 43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충남에서도 일 최고 농도인 50마이크로그램이 기록됐고 아침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북에선 48마이크로그램이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인천과 광주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천식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침이나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기관지가 예민하거나 목감기에 걸린 수험생들은 집중력 저하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 전라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와 대구, 경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생성된 먼지가 계속해서 쌓여온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가세한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중요한 문제를 파헤쳤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여당 의원을 칭찬하기도 했죠. 유치원도 사유재산이란 주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부가 나서서 사립 유치원을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한 직후 자유한국당은 특별히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슈가 커지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지도부는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 대책을 찾자고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원 개인 차원의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어제 홍문정 의원이 유치원 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도부까지 나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그리고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데 한국당이 태도를 바꾼 데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역 표심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해석까지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면서 유치원 문제 역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유치원 관련 3법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만난 여야 교육위원들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올라온 47건의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법안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윤해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근본 취지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법안 처리에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한국당은 다음 달 초에 당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대책을 담은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모처럼의 기회에도 골든타임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결국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내린 건데 9.13 대책이 나온 지 2달 만입니다. 강남 등 많이 오른 곳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세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습니다. 9.13 대책 이후 상승폭이 꺾이다 2달 만에 하락 반전한 겁니다.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초, 강남, 송파구가 4주 연속 하락했고
여기에 강동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도 빠졌습니다.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등 개발 호재 덕분에 올해 아파트값이 10%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 한풀 꺾이더니 27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오를 때 34평 기준으로 뭐 한 13억 5천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뭐 12억에서 조금 빠지게도 나오고는 있어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시려는 분들은 귀에 익은 가격이 17억, 18억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15억대로 내려오길 원하는 거죠. 우선 많이 올랐던 지역부터 빠지기 시작했지만 하락세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돈줄이 막힌 데다 경기도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13주 만에 0.03% 내렸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온 세종시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수도권도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심심찮게 뉴스가 되고 있죠. 총리는 대개 튀는 발언을 하지 않고 한다 해도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인들 발언에 묻히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KTX 세종역 설치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호남 지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KTX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세종역 신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입니다. 최근 충북과 세종은 물론 호남까지 가세해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본인이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직접 추천해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인사추천권을 실제로 행사한 겁니다. 야당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전 총리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자 여야 모두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이 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총리실 홍보 비용을 크게 늘렸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공식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3주 동안 정신 감정을 한 결과입니다.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를 받긴 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에 나선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건데 앞으로 재판에서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흉악범을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법무부는 3주간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주치 면담과 행동관찰 등 각종 검사가 진행됐고 정신과 전문의 7명도 감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심신미약이 고려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범행 방식이 잔혹해 가중처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선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분에 상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김성수의 동생이 붙잡고 있을 때 흉기에 찔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사용했을 때 동생이 가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유가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국과수의 부검 보고서입니다.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목 뒷덜미 부분에 찔린 상처가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이전부터 김성수가 칼을 휘두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붙잡고 있을 때부터 흉기로 찔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지는데요. 그 자세에서 뒤통수 쪽을 찌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생이 붙잡고 있을 때 김성수의 주먹 움직임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피해자에게 달려들 땐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뒤엔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먹으로 친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7, 8번을 휘두르고 그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습니다. 유가족 측은 부검 감정서와 CCTV 영상을 종합할 때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브리핑에서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동생이 나중에 김성수를 말렸다는 점 등을 들어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그제 새벽 서울 동작구의 주점에서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주점 앞에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소란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잠시 뒤 순찰차가 출동하고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남성 일행 3명이 순찰차에 오르자 차량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제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주점에서 남녀 일행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는 걸로 파악됩니다. 여성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 일행이 인신공격과 함께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중 1명은 남성이 발로 차는 바람에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 측은 여성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싸움을 피하려다 여성이 다쳤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가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은 여성들이 먼저 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모두 구조됐는데 한일 관계가 요즘 좀 첨예하고 독도 인근 수역이라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한일 간 중간 수역이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통영 선적의 48톤급 어선 문창호는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339km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독도에서 배로 3시간가량 떨어진 이곳은 한일 중간 수역으로 양국의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13명이 탄 문창호는 당시 멈춘 상태에서 그물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후미와 일본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배에 구멍이 생겼고 지하 1층에 있는 기관실이 잠겼습니다. 선원들은 40분 만에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 2척에 무사히 옮겨 탔습니다. 충돌한 일본 어선은 164톤급으로 당시 8명이 타고 있었고 역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은 당시 날씨가 좋고 바람도 불지 않아 그 원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작업을 하던 중 일본 어선이 다가와 충돌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아직 선원들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이 중간 수역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자국 어선을 각자 조사하고 이 결과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늘 그렇듯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추켜 세워서 체면을 살려주었고 강경파인 펜스는 요즘은 잘 안 쓰는 CVID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북 제재를 도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간의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이른바 CVID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represent meaningful progress toward achieving our objective of complete and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But much work remains. 미국 측은 CVID란 표현에 북측이 거부감을 보이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써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국제제재와 한미공조 틀 안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회담을 끝내고 미국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조윤재 주미대사가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서 북미 양측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남북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미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이 곧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1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제재 면제가 성사될 경우에 비핵화 협상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주최 학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남쪽으로 내려온 이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산업시설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IT 산업에 관심을 보였는데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나서는 시험 동물이 된 것 같다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썰렁한 농담도 던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에 이 부위원장 일행이 오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1.5km를 이동한 뒤 농담을 섞어가며 소감을 전합니다. 안전운행 시연에 참여했다는 뜻이라며 좋은 거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방명록엔 민족의 슬기와 재주를 만방에 떨치자고 썼습니다. 분단된 장단마을의 식재료가 오른 오찬에서도 화두는 IT 산업의 발전 방안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실질화되려면 그런 개발이 안 되어져 있는 북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 화성의 농업기술원에선 자동화 시설을 갖춘 농장 스마트팜도 둘러봤습니다. 북측이 우리 측 산업시설을 둘러본 건 2007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기아차 공장을 참관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공장 내 무인 운반차와 지문인식 스마트폰 등을 선보이며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 등은 내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면서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못 쓰게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가봤는데 이곳에서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국회인데요.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 내부 카페들의 플라스틱컵 사용 실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의원회관 2층의 카페입니다. 원칙적으로 일회용 컵은 밖으로 음료를 들고 나가는 손님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판까지 있지만 많은 손님들이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6층 전통찻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음료를 주문하자 먼저 일회용 컵을 건넵니다. 따로 요구하자 그제서야 일반 컵을 내줍니다. 컵에 담아주시면 안 돼요, 제 거는? 그냥? 네. 국회 의사당에 있는 카페도 일반 컵을 쓰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납대 위에는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은 금방 일어난다고 하고 일회용품에 달라고. 국회에 있는 카페는 외부로 음료를 갖고 나가는 전문점을 빼면 직영 3곳과 개인 위탁업체 4곳, 이렇게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직영 매장은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며 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월 한 차례 점검을 나왔던 영등포구청은 국회가 규제를 잘 따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이런 장치까지 길거리에 등장하고 있는데 펌프로 공기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일회용 컵이 날아가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분리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 환경미화원들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한 연인이 빈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컵을 버린 곳은 재활용 쓰레기통이 아닌 일반 쓰레기통입니다. 잘못 버린 일회용 컵을 꺼내 분류하는 건 환경미화원의 몫입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잘못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종로 3가역 대합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분명 일반 쓰레기라고 쓰여져 있지만 내용물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인 일회용 컵들이 가득합니다. 종이로 된 컵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는데요. 이처럼 컵 안에는 커피와 얼음 등 내용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따로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한 시민단체는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까지 내놨습니다. 쓰고 난 일회용 컵을 발사해 쓰레기통에 꼬린시키는 장치를 길에 둔 겁니다. 또 선인장과 시소, 손을 내밀어 컵을 받는 사람처럼 다양한 모양의 회수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치도 좋지만 먼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환경부가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3개의 보 전체 수문을 지난달 보름 정도 열어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태계가 보 건설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가을이고 또 기간도 짧아서 논란이 됐던 녹조 영향은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수문이 활짝 열린 보 위로 하얀 모래톱이 펼쳐집니다. 물이 빠질 때마다 보이던 시커먼 흙은 온데간데 없고 수풀이 가득합니다. 세종보 오른쪽 아래 물속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강 바닥이 들여다 보이고 유속이 제법 빨라진 상태입니다. 강 바닥을 파보니 검은 퇴적토가 아니라 모래가 나옵니다. 강 바닥을 팠을 때 그 밑에 녹조류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드러나서 막 다 이렇게 좀 정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환경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보름간 금강에 설치된 보 3곳의 수문을 모두 열어 변화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유속은 최대 222% 빨라졌고 오염 수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사는 피라미가 늘었고 물새도 많이 찾아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세종보를 열었을 때 갑자기 더 심해졌던 녹조 논란은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어서 녹조가 번성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하수 문제와 지역 축제 때문에 전체 보를 개방한 기간도 보름에 불과해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얼마 전 저희 뉴스룸엔 이국종 교수가 출연해서 응급 환자를 살리는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에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통하는 헬기가 꼭 필요할 텐데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내려오고 의료진들이 침대에 환자를 태워 이동합니다. 될 것 같아요. 실험 높이가 20m 정도 되고 20m. 나머지 10m를 또 롤링으로 했어요. 정상까지 가셨어요? 산에서 떨어진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치고 장기까지 찢어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차렸습니다. 헬기 타고 나서는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서 앰뷸런스 타고 외상센터까지 와서 치료받으면 오다가 사망하셨을 것 같아요. 병원 13층 옥상에 있는 헬기장입니다. 헬기가 이쪽에서 환자를 내리면 의료진들이 환자를 싣고 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태우게 됩니다.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 외상센터까지 1분에서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헬기 소리 때문에 아기가 경기를 하고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자 항공청은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헬기장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선 헬기장을 없애면 외상센터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헬기장 유지가 외상센터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헬기로 온 환자 잘 받고 그다음에 잘 치료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외상센터처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 제도는 미비합니다. 민원 해결 책임을 의료진에 미룰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주민과의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에 성난적이란 정자에 난 불을 끄다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추모비가 세워졌지만 일부 동료들은 현장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동료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그날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이게 꿈이구나.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았을 사고는 지난해 9월 17일 일어났습니다. 강릉 성난정에 난 불을 끄던 이영욱 소방위, 이호현 소방사가 정자가 무너지며 매몰돼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함께 출동했던 최두길 소방위에게 순직한 두 대원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 같은 팀장님 계시고 또 제가 중간이고 진짜 사랑하는 내 막내 동생 같은 호연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최 씨는 석 달 동안 직장을 쉬었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치유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상담을 받았고 근무지도 옮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후회는 여전히 스스로를 탓하게 합니다.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미치겠습니다. 정자가 전소된 자리에 오늘 추모비가 들어섰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최 소방위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오늘도 끝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두를 못 낸 대원들을 대신해 최 씨가 하늘로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그곳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행복하길. JTBC 조승현입니다. 이 남성 장애인을 여성 지도사가 목욕시키게 한 경남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선 과거에도 폭행 사건 같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들과 장애인 보호자들이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자녀가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경남 산천군의 한 시설에 중증 장애인을 맡긴 한 부모가 기자회견을 자체해 밝힌 겁니다. 매달 내는 비용과 별도로 후원금 명목으로 최대 2천만 원을 내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 직원들도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 원장 남편이 지적 장애인을 폭행했고 직업재활시설에선 휴일도 없이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원장의 호봉을 부풀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등 3천만 원 상당의 회계 비리도 저질러 2010년에 원장 교체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을 일으킨 원장 남편을 대신 앉혔고 그나마 얼마 뒤 부인이 다시 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3년 내 똑같은 문제로 3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셈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와 부인 가네코 여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가네코 여사는 일본인이지만 남편과 함께 제국주의에 저항했고 결국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사가 숨진 지 92년 만인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된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가네코 후미코, 私もアナーキストです。 가네코 여사는 남편인 박열 의사와 함께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습니다. 식민지였던 한국의 처지에 공감해 독립운동을 후원하면서 결국 부부가 함께 일왕 암살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네코 여사는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박문자라고 밝혔습니다. 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 가네코 여사는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결국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박열 의사는 지난 1945년 광복을 맞아 2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모레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가네코 여사 등 여성 32명을 포함해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추서합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을 받는 것은 가네코 여사가 두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되며 이번 포상자 중 생존자는 없어 후손들에게 수여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2년 5달 만에 EU와 탈퇴협정 초안에 합의했는데 벌써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능성이 나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어렵게 내각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반발하면서 총리 불신임 투표안을 제기할 태세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EU와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에 합의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5시간 동안 회의 끝에 내각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은 약 57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살고 있는 영국 국민의 지위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때문에 메이 총리는 곧바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강경파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조사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려고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토록 합의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영국이 EU 규정에 수년간 예속된다며 총리 불신임한 투표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각의 추가 사퇴도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오는 25일 합의문을 승인할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영국 의회에서 협상안이 부결되면 조기 총선이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남북이 지난 11일부터 전방 감시초소 GP를 철거하기 시작한 가운데 북측이 GP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주로 굴착기를 동원해서 GP를 철거해 왔는데 오늘 오후 강원도 철원 지역 GP는 굴착기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GP 상부 구조물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철거했습니다. 인천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이 학생이 떨어져 숨지게 한 다른 중학생 4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숨진 학생이 폭행을 피하려다 떨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5천여만 원이 든 손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1살 임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800만 원이 담긴 32살 이모 씨의 손가방을 주워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주운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시한폭탄인 비격 진천뇌 11점이 전북 고창의 무장읍성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출토된 비격 진천뇌는 지름 21cm, 무게는 17에서 18kg으로
사용 흔적이 없었고 보존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조선 후기 기와 등을 볼 때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들의 선물은 뜯긴 채로 우리에게 왔다. 또 격려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평창 올림픽에 나섰던 여자 컬링 선수들이 털어놓은 얘기들입니다. 김경두 전 컬링 연맹 부회장 그리고 김민정 감독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일주일 전에 폭로했는데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당당하고 발랄하던 여자 컬링 선수들은 입을 꾹 다물고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절박함에 용기를 내어 일주일 전 김경두 전 컬링 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의 폭언과 전횡을 폭로했던 선수들. 김 전 부회장 측이 반박하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자 억울해했습니다. 선수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또 팀을 사유화한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팬분들의 선물과 편지는 항상 뜯어진 채로 받았습니다. 국제대회 상금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림픽 후 받은 격려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전 부회장 일가가 대표팀 전반에 관여하면서 불합리와 부조리가 이어졌는데 선수들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팀을 지휘했던 캐나다 코치는 컬링 선수들을 100% 지지한다면서 이 선수들이 올림픽 후 국제대회 출전이 막히는 일은 정말 수치스럽다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부회장 측은 문체부와 체육회 합동감사가 예정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엔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정부가 전국에 10곳의 혁신 도시를 만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만들었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4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8시 40분 길거리 한복판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출발지는 서울 잠실과 양재, 경기도 분당 등 다양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출근 버스입니다. 서울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월급도 별로 안 주는데 굳이 여기서 왜 살아요? 오후 6시가 되자 퇴근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빠져나간 저녁 시간, 거리는 썰렁합니다. 지금은 평일 저녁 9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충북 혁신도시 번화가로 꼽히는 골목입니다. 일반 도시라면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할 시간이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리엔 사람들을 찾기 힘들고 거리 곳곳엔 임대, 분양 두 글자가 적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길게 하면 한 5개월 정도 하고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식당은 거의 다 일요일 날 다 쉬어요.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충북 혁신도시 거주자 만족도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한 공사장입니다. 기존에 없던 영화관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KTX 오송역은 차로 1시간 떨어져 있고 시외버스 대부분은 오후 8시 이전에 차가 끊깁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옮겨온 공공기관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자녀들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교육원이나 이런 것들도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쓴 적이 없잖아요. 실제 아파트 분양 홍보관은 텅 비어 있고 분양 홍보 때 쓰였던 풍선 구조물과 각종 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의 만족도는 그달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혁신 도시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12곳이 들어선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의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텅 빈 상가엔 임대 광고 종이만 붙어 있고 기업 부지로 남겨뒀던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지만 일부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켜진 식당조차 내부엔 텅 빈 테이블만 있습니다. 방곡동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가려면 좀 멀었어요. 많이 죽었죠, 상가가.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들어온 관련 기업은 38곳으로 입주 목표 대비 5.6%에 그쳤습니다. 입점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근데 1층, 2층 위주는 저희가 외식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상황이 이런데 지자체는 또 다른 도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차로 약 20여 분 떨어진 곳에 만드는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 10곳 혁신도시에 2022년까지 4조 3천억 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로 꼽는 교통, 교육 등 생활 기반 관련 대책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에만 1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한 정부는 혁신도시에 4조 원 추가 투자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순히 양적 공세로 현재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참을 걸 왜 그랬을까? 하던 일을 팽개치고 유치원으로 달려가던 학부모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네 아이가 유치원 복도에 며칠째 서 있더라는 다른 학부모의 이른바 제보 전화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방과 후에 학습비 책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분풀이가 아이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부모는 후회하며 아이를 끄집어냈지만 아이는 이미 상처를 잔뜩 받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워킹맘인 그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번 옮겼다고 하는군요. 부모 직업의 등급을 매겨서 원비를 차등해서 받거나 방과 후에 학습비를 이상하게 계산하거나 냉난방비까지 요구했던 유치원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면서 내모는 곳까지. 그렇다면 다른 부모들은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이상 아이를 계속 보내야 했기에 알고도 참았고 화나지만 웃어야 했던 순간들. 부당함과 모멸감을 참지 못한 저 같은 부모가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물론 소수 몇몇의 경험만으로 대다수의 교육자를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는 더 많은 선한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세상과 처음 만나는 아이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아들, 딸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어제 토론회에서 등장한 섬뜩하도록 솔직했던 그들의 속마음. 아이를 두고 벌어진 현대판 인질극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역시 그냥 참길 잘했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1부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 옆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를 제기했고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끔씩 이렇게 삼성 문제로 만나 뵙게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삼성 문제 때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 2년 걸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난 2년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동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탄핵도 있었고 정권 교체 이후라서 저도 굉장히 지체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지체돼서 문제된 건 없습니까? 지체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증선위의 결론이 그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과정의 정당성 문제까지 과연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남아 있지만 물론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재용 씨 경영 승계에 정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용 씨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에 의한 회계 조작에 의해서 그 가치를 부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재판부에서 뭐 두 가지 상충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1년에 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경영 승계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늦은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미 1심은 좀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으면 재판에도 더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적인 검토만 한다고 하지만 아마 특검에서 이번 그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까지를 그 과정까지 나온 여러 내용들을 정황 증거로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요청 없이도 삼성물산 이 문제 핵심이기도 하죠. 삼성물산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감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참여연대가 감리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아직은 있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끝까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삼성물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고 지배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시민사회의 요구 뭐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때부터 굉장한 무리수를 두어 왔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무리한 합병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4조 5천에 가까운 그런 4조 5천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그 삼성물산의 가치 평가라든지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금감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일반에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승계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결정타가 나와버린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좀 관심들을 가지고 네. 감리해야 된다, 장부 네.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감리했더니 정말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과 같은 최고의 경제 권력도 예. 헌법과 법률 아래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 체제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됐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세계 경제 유력지가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예. 아주 좋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을 많이 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 지금은 원칙대로 이번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 예. 또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삼성 쪽도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놓은 거 보니까 어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한국공인사 회계사 위탁감리도 그렇고 금감원이 참여한 무슨 회의에서도 이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나왔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상장의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기 때문에 이제 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감리를 하는 거고 상장이 됐을 때나 이슈가 됐을 때 금감원이 감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으로 금감원이 제대로 예. 들여다본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볼 수 어떻습니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 고의적인 분식을 밝혀낸 것인데 그 증선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 내부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근데 삼성은 또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검찰하고 법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만큼 예. 명백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자기가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지금 두 차례의 감리를 통해서 예.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낸 거거든요. 예. 이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라면 뭐 내부의 여러 그 정황 증거들을 더 많이 포착하고 예. 또 특히 회계 법인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 측과 담합해 왔던 여러 작전 시나리오 이번에 이제 자료가 공개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게 되면 고의 회계 분식이라는 증거를 더욱 더 확고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들이 한 8만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증권을 가진 분들이. 당장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게 그 상장이 폐지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또 불만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젠가요 그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스피 상장했던 16개 업체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 상장 폐지까지 간 적은 없다. 그걸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경우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동안의 사례로 든 것은 상장된 이후에 그 회사들이 그 분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을 근거로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식을 하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어려웠던 그래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 그에 따른 충격이 또 있어서 뭐 좀 주저할까요? 뭐 거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 뭐 경영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또 그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예. 또 사회적인 뭐 기여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있는데 예. 그런 점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이며 예.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네. 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재벌 그룹들의 그 경영 승계가 우리 경제의 가장 그 중요한 변수였지 않습니까? 예. 재벌들이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을 동원을 했어요. 뭐 예.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 인적 분할이라든지 계열사 분할이라든지 이번처럼 뭐 말하자면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편법들이 많이 이렇게 그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다 묵인돼 왔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삼성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이나 또 그 재벌 개혁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문제점은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차 얘기하죠. 네, 정무위원회에서 일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이미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삼성을 위해서 상장 조건을 변경한 것조차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금융위원장이 답변할 때 저도 굉장히 당혹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계기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의 그동안의 이런 그 굴절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과 또 성찰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내일은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기만으로 했습니다. 뭐 작은 따옴표를 친 이유는 뭔가요? 예.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같이 하자는 요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그럼 같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 전국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럼 그게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을 변호하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지는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반전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삭간몰 기지를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냐고 또 따졌습니다. 그 기지가 공개된 게 근데 2016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현직에 있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전이 생기는 거네요. 바로 이게 2016년 3월 11일 북한 노동신문이고요. 당시에 삭간몰 기지에서 미사일을 쐈다라고 돼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5년에 총리에 임명이 돼서 2017년까지 했습니다. 간혹 대통령이 없을 때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 또 핵실험 등을 했을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을 당연히 황 전 총리는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걸 밝혀야 될 상세히 알려야 됐다면 역시 그 주체가 황 전 총리여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뭐 깜빡 잊은 걸까요? 사실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설마 합참은 알고 있었지만 뭐 총리가 뭐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했는데 기만은 자기가 했다. 즉 황교안 전 총리가 했다면서 시골 말로는 지가 하고 그러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시골 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편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철우의 땡땡 한 해로 잡았습니다.
예, 뭐 욕설이었나요 또? 그렇습니다. 예. 좀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XX로 표시를 했는데요. 예. 어제 소개했던 장티푸스를 앓고 있다의 그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뜻입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1년 탄생 101년 기념식이 경북 구미에서 있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상을 잠깐 보면 그렇게 참석하는 중에 일부 단체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지사를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놓고선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가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내가 탄핵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야. 그거를 엉터리거든 찌라시가지고. 확실합니까? 그 하니까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지. 정확한 이야기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하고 있어요, 들이. 아니, 오지사가 아니. 예. 요즘은 하여간 뭐 정치인들 말이나 예. 또 무슨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의 예? 말이나 다 삐 소리를 하도 처리하다 보니까 예. 방송에 이 내용이 전부 삐로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B로 처리된 표현은 예.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척하면서 가끔 쓰기도 하지만 앞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의 격렬한 반응을 볼 때 예.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실제 2016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당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이철우 지사는 탄핵 소추 전에도 본인은 탄핵에 반대하고 임기 단축을 하자라고 주장해왔고 예.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탄핵 찬성 명단에 있다는 얘기가 돌자 이렇게 지난 2월에는 관련 명단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물론 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전해졌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겠지만 공식 행사장에서 욕설까지 더구나 도지사가 그랬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논란이 된 뒤에 반박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탄핵 본인이 어떻게 탄핵 반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욕설 논란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예. 자,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기다림으로 했습니다. 예. 누가 늦었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미 부통령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좀 사진에 잡혔는데요. 예.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 오늘 원래 예정은 오전 10시 반에 펜스 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펜스 미 부통령이 그 앞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늦겠다고 연락을 했고 그래서 예정보다는 36분 뒤인 11시 6분에 문 대통령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예. 그 뒤에 약 13분 뒤인 11시 19분에 펜스 미 부통령이 와서 13분간은 저렇게 혼자 기다렸고요. 예. 기다리는 동안 JTBC 이서준 기자가 오늘 저 장소에 풀기자로 들어갔는데 자세히 봤는데 강경화 장관에게 뭔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발언 카드도 보다가 잠시 이렇게 쉬는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한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기다리다가 잠시 자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는데 예. 현장에 있었던 이서준 기자에 따르면 본인도 자세히 봤는데 10초 정도 피곤한 듯 눈을 잠깐 감았다 떴다라고 예. 증언을 했습니다. 설마 잠을 잤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트위터로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다음에는 다음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 회담이었는데 지금 왼쪽에 강경화 장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예. 빈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푸틴이 기다렸나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푸틴은 원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언론은 외국 정상이 푸틴 대통령을 오래 기다린 적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누굴 오래 기다린 적은 이례적이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저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좀 기다린 뒤에 회담도 잘 마쳤다고 마치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를 예. 했습니다. 5분 기다리는데 뭐 뛰쳐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분 정도 뒤에 갔었고요. 저 장소는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숙소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좀 더 기다리기 좋은 장소였고요. 옛날에 뭐 다른 사람 한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기사를 잠깐 제목만 봐도 예. 푸틴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4시간, 아베 일본 총리는 3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분 기다리게 했다.
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러 정상회담 때 50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4시간은 그렇게 늦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그렇게 기다려줬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선 제압을 위해서 기다리게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예. 성격이 느긋해서 시간관념이 약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죠. 예. 하지만 아세안이나 에이펙과 같은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는 워낙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예. 한 군데서 늦어지면 연이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약간씩 기다리는 것 가지고는 서로 양해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까?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 현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쌓이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넘어오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un was always shining, we just live for fun. Sometimes I feel like lately, I just don't know. Rest of my life